자, 세무적 관점에서 네. 중개법인 설립 어떻게 보십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기상조다. 일단은 시기상조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오, 네. 일단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강의를 듣기에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아는 얘기라 너무 쉽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어려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 중에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드디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한 분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득세를 12억 이상 주택으로 개정됐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공시가 9억 원 이하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12억으로 바뀌겠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12월 예산이 통과될 때 세법이 바뀌고요. 그때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예의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참 어려운 게 네. 한다 그랬다가 언제 하느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다 그랬다 안 할 수도 있고 네. 개정될 때도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참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뭔가 하기 전에 세무사한테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달라 말씀 주셨고요. 가능하면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 것 같고 네. 일단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 부의 이전 무상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여라고 하고요. 증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이 물건이 10억짜리로 가정을 해보죠. 근데 여기에 전세가 7억이 껴있는 거예요. 7억에 껴있는 거를 함께 넘기는 개념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 전체 10억 중에서 7억. 야, 자녀야,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은 줄 테니까 이 7억은 내가 이미 갖다 썼으니 네가 나중에 갚아. 그리고 세입자한테 네가 빼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건데 이 7억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고 내가 미리 갖다다 돈을 쓴 거니까 7억 정도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고 이 10억에서 7억 사이 이 3억만큼은 증여,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훨씬 부담부 증여가 쌉니다. 그리고 더 반대로 중과세가 시행이 된다면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는 거의 비슷해요. 세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만약에 현재 증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자,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억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3억 부분은 증여세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세금이고 반대로 3억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증여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까지를 고민하시면 어떠한 그 증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한번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채팅창에 보면 네. 현재 조세특례법 네. 99조 2항에 네. 해당하는 아파트를 소유 중이래요. 네. 해당 주택을 소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다른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 네.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A 아파트 조세특례 제한법의 예외 규정으로 인정받는 A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냐 네. 물어보셨어요. 횟수의 제한 없습니다. 없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차후 현재 보유 중인 A 아파트를 최종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 이전에 사고 팔았던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자, 이 부분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법을 바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2주택을 갖고 있다가 1주택을 바로 팔죠. 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바로 팔아도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현재는 그 법은 삭제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 아파트를 네. 증여, 상속, 매매 중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이건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맞습니다. 네.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증여, 상속, 매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증여와 상속. 증여는 살아 생전해 주는 거. 상속은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가져오는 거. 요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두 가지 증여와 상속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 부모님 입장에서 갖고 있다가 제3자한테 팔고 남은 돈 가지고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거냐 상속할 거냐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고 부모님이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할 건지 상속할 건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부동산으로 상속할 건지 증여할 건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요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죠. 이분 부모님께서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 샀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부동산 관련된 세금 질문을 하실 때 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질문이 이렇게 포괄적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케이스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 채팅창이 가득 찰 겁니다. 내용 설명하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는 보통 그 양도세, 취득세, 뭐 재산세나 종부세 위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실제 부동산 중개업 현업에 나가 보면 증여세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된다는 거.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증여세 관련된 부분을 실제 잘 배우지 않죠. 그런데 이제 현업에 가시다 보면 또 좀 비싼 지역들, 돈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증여세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들이 고객을 상담하기 위한 세금은 많이 배우는데 공인중개사 자신을 위한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중개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네, 질문들이. 네, 네. 자, 세무적 관점에서 네. 중개법인 설립 어떻게 보십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기상조다. 일단은 시기상조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와 법인을 했을 때 사실 장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법인으로 했을 때 장점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시선이 되게 커 보인다는 거. 하나 있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사실.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법인에서 발생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법인세.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법인을 운영하면서 내가 소요되는 비용이 1억이고 그리고 올해 매출이 2억이에요. 그러면 1억 정도 이익이 나죠. 1억 이익에 난 것만큼 법인세 10%를 냅니다. 1,000만 원을 내죠. 그럼 9천만 원이 남아요. 9천만 원이 남으면 중개법인 대표님이 그 9천만 원을 빼와야 돼요. 빼올 때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물론 9천만 원을 다 빼오면 뭐 20% 30%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4대 보험까지 또 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로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법인에서 9천만 원 이익이 났어요. 이익을 함부로 빼올 수 없다. 함부로 빼오면 그거에 대한 가지급금이라는 게 생기고 그 가지급금을 나중에 법인에 갚아줘야 된다.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고 그걸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대기업 총수들이 공금 횡령 그 구속이 되잖아요. 기본이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쓴 거.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그 9천만 원의 이익을 빼려고 할 때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에 빼려고 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4대 보험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배당을 한다, 매년 배당을 뭐 몇천만, 2천만 원씩 한다든지 월급을 조금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가야 된다. 더불어서 일반 법인이라면 주주를 내 자식이나 배우자까지 넣어서 배당을 하가면서 절세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표,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만 주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혜택도 누릴 수가 없다.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하고 나시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중개업 창업하려고 하는데 중개법인으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알려드리죠. 실익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또 직접 네,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데요. 중개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 사실상 없고요.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매출도 잘 나오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 나오는 중에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우리 시청자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할 때 양도세는 비과세에 해당 안 되는지 일반과세인지 보유기간 공제 등도 가능한지 그래서 매수할 때 5억, 전세 6억, 매도 10억일 경우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이겠죠? 네, 네.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부담부 양도세는 비과세 해당 안 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아까도 또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10억짜리가 있는데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10억짜리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전세가 7억이 껴 있는 거죠. 그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과세가 가능한 자라면 이 7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요 3억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자녀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시 5억, 전세 6억, 매도 10억일 경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한다면 비과세 요건이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매도가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분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데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가 안 갖춰지면 5억, 매수할 때 5억, 매도할 때 10억, 그 5억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10억에 증여를 하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10억에 대한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요거 아까 7억이었으니까 6억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증여를 했을 때 10억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세가 6억이 껴 있어요. 그럼 6억만큼은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면 비과세, 세금이 아예 없고 그리고 나머지 4억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약속한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또 세무사님도 오늘 토요일인데 네.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네, 오늘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부를 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저희도 이제 현업에 있고 제일 최전선에 있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만 세금 관련돼서 더불어서 더욱더 저보다 더 앞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공인중개 대표님들 같아요. 아무래도 더 맞닥뜨리기 더 편하시고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금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좀 필요하실 부분일 것 같고요. 물론 한두 번 공부해놨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든지 여기가 이제 물건이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몇 프로인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업무에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정말 좋은 하나의 먹거리 창출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더불어서 증여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인의 증여 상속뿐만이 아니라 그 고가인 주택에 대해서 증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님에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챙겨주시면 하나의 수익 창출로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분을 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이 가까이 또 있죠. 네. 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알아야 되는 부동산 세금 관련돼서 황기철 세무사와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강의는 1부에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꼭 필요한 특약에 관련된 부분 강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 같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자격증을 합격하시고 창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실전에서 좀 하셔야 그래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웠던 것들은 말 그대로 아주 기본 지식이었고 실전에 필요한 지식들은 또 따로 있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충 알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죠. 대충 알면 사건 사고와 연결됩니다.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모르려면 확실하게 몰라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 이거 정말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대충 아는 것 같아 이런 형태의 공부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오비TV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